첫 문장부터 심장 잡고 갑니다. 지은호는 엄마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우기로 결심하던 바로 그날 누군가의 웃음 섞인 목소리로 우리 딸이라는 호칭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 호칭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본인은 정말 몰랐더라고요. 처음 낌새는 별거 아니었어요. 늘 존댓말만 쓰던 고성희가 갑자기 반말로 불렀거든요. 은호야, 여기 앉아. 짧은 호명 하나가 공기의 결을 바꾸더라고요. 예의 바른 이사장의 표정에서는 따뜻함이 비쳤는데 묘하게 손끝이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한 예감이라 넘기려는 순간 고성희가 조용히 했던 말이 문제였어요. 사실 내가 내 친엄마야. 지은호는 컵을 내려놓다가 살짝 덜컥했는데요. 듣고 보니 말은 참 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상황도 버거웠고 애틋한 사연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마지막 문장이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말인데 이제 내가 현유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야. 내가 돌아오면 다 정리될 거야. 그 순간 지은호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계산된 장식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를 찾은 이유가 사랑이면 좋겠는데 왜 하필 상속 얘기가 먼저 나오지? 밤새 뒤척이다가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남이 건넨 이야기로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어릴 때 스쳐 지나간 간판을 다시 찾아갑니다. 에델 보육원, 오래된 페인트 냄새와 철문이 내는 소리. 놀이터에서 튀어오르는 아이들 웃음이 뒤섞였는데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기록실에서 노수녀가 낡은 서류철을 건네줬습니다. 이름, 생년, 입소일 전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칸이 비어 있었어요. 보호자 이름 없음, 입소경이 없음, 텅 빈 칸들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순간이 있잖아요. 수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기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왔었죠. 붙잡고 싶었는데 아주 냉정한 말을 남기고 가더라고요. 그 말의 정확한 문장은 여기서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다는 듣는 사람 가슴을 덜어내리는 표현이었다고만 할게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에 실린 고성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밤새 붙들고 있던 얄팍한 희망이 스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빼앗겼다는 누군가의 서사는 거짓이었고 버렸다는 동사의 주어가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정순이 여사였어요. 호적에 얹힌 혈연은 아니어도 맵기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붙들어주던 그 손, 감기 기운만 있어도 먼저 약을 챙기던 그 목소리. 우리 은호는 괜찮다로 시작해 조심해라로 끝나는 잔소리까지 누가 뭐래도 지은호에게 엄마라는 단어의 실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래도 끝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고성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돌아온 건 전날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많이 놀랐지? 괜찮아졌니? 평정이 흐르는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말을 길게 늘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저 어제 보육원 다녀왔습니다. 잠깐 공기가 갈라졌어요. 표정은 그대로인데 눈빛의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지은호는 녹음 버튼을 눌러둔 전화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수녀의 단호한 증언이 흘러나오자 고성희의 미간이 살짝 떨렸고 그 다음엔 아주 깨끗이 정리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때는 내가 짐이었어. 고성희는 거리낌 없이 내뱉었어요. 그룹 상황이 엉망이었고 내 자리는 불안정했지. 내가 나타나면 흔들릴 게 뻔했어. 지금은 다르다. 내가 돌아오면 그건 내 복권이지. 그 말을 들은 지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는 웃음이 있잖아요. 이사장님, 저한테 엄마가 2명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겠네요. 제 엄마는 한 분뿐입니다. 정순이 여사요. 피는 못 속여. 고성희가 낮은 목소리로 밀어붙였는데요. 지은호는 대답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안 속이는 게 있어요. 살아온 날들이요. 당연히 여기서 물러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희 쪽 법률 대리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합리적으로 가시죠. 합리라는 말. 때로는 가장 비합리적인 요구를 포장할 때 쓰이잖아요. 대신 지은호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포기 의사 확인, 공증 절차, 기록 보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포기도 권리예요. 누구도 강요 못합니다. 다만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밤 도장을 눌렀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긴 했는데요.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배 속에서 묵직하게 매달려 있던 돌이 한 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흔들리지 말자. 이쯤에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고성이가 한 발 물러설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보육원 기록을 문제 삼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오래된 문서는 신뢰도가 낮다. 법적 친자 확인이 우선 같은 문장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언론 몇 군데에도 감동적인 모녀 상봉톤이 기사 초안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진실도 색이 바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사실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다 이길 자신이 있어서 맞서는 게 아닌 날도 있잖아요. 다만 물러서면 스스로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보육원 출입 기록, 당시 근무자 진술서, 본인이 작성한 상속 포기 공증, 그리고 정순이 여사와의 생활 기록까지 내가 누구와 살아왔는지, 어떻게 불려왔는지 그게 결국 나를 증명하더라고요. 가족 안에서도 파도는 일었어요. 동생 지강호는 털어놓고 화를 냈습니다. 누나, 큰 돈을 거절한다고 세상에 바보가 어딨어. 지은호는 한참 듣기만 했습니다. 어떤 말은 설명을 길게 해도 닿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강호야, 우리가 매일 먹던 반찬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엄마가 새벽마다 장 본 거잖아. 그게 우리의 재산이야. 말이 끝나자 지강호가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날 밤 늦게 방문이 쓱 열리더랍니다. 누나, 내가 엄마 편이야. 근데 법은 어려워서 겁나. 같이 배우자. 그 한마디가 지은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합의였어요. 같은 사실을 같은 마음으로 마주보겠다는 약속. 가족이란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편 고성이는 또 다른 판을 깔고 있었어요. 법정 공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단 내부 문구도 바꿨습니다. 환대와 포용의 철학, 듣기 좋은 문장 뒤에 선명한 셈법이 숨어 있었죠. PR팀에게는 모녀가 서로 오해를 풀었다는 시나리오를 흘리고 변호사에게는 친자 확인 소송 초안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로 한 봉투를 정순이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애쓰셨네요. 여태 수고비라도. 정순이 여사가 그 봉투를 들고 카페로 들어섰을 때 지은호는 바로 알았어요. 봉투가 주는 모욕의 무게를. 정순이 여사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며 말했답니다. 이걸로 우리 삶이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겠지. 그리고 봉투를 그대로 재단에 반송했어요. 메모 한 줄만 덧붙여서요. 어떤 아이에게도 언젠가 같은 봉투를 보내지 마세요. 이야기의 중턱에서 또 하나의 결이 생깁니다. 지은호가 오래 묵혀둔 상자를 열었거든요. 정순이 여사가 젊을 때부터 모아온 영수증, 진료기록, 학교, 가정통신문, 별것 아닌 듯한 종이 조각들. 그 사이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감기 조심, 졸업 축하. 종이에 적힌 필체가 울렁이더라고요. 지은호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가 어떤 때는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살아온 시간이 어떤 때는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나는 누구의 딸인가? 라는 질문이 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나? 로 바뀌는 순간 선택은 더 이상 수학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고성희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흑과 백으로 끝내면 쉽게 시원할지 몰라도 오래 남지 않잖아요. 젊은 날의 실패, 불안정한 자리, 무너질 것 같은 야망,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이 뒤섞였다는 걸 지은호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정이 아이를 내던진 사실을 덮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건 변명으로는 닿지 않는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법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저를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두세요. 고성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끝내 앳된 목소리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 저를 사람으로 만든 건 버림이 아니라 돌봄이었거든요. 상속 포기 공증이 기사로 흘러나가자 댓글은 딱 둘로 갈렸습니다. 미련하다와 멋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어요. 지은호는 화면을 끄고 오수정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그릇소리가 덜 요란했는데요.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날이. 주방은 원래 조용하더라고요. 잠깐 쉬다가 휴대폰을 켜니 알림 하나가 새로 와 있었어요. 보육원 기록 정정 신청서 접수. 아, 시작됐구나. 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대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순이 여사, 지강호, 오수정, 상담소 변호사, 그리고 보육원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준 노수녀까지. 기록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람 많은 시간 골라서요.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곳에서 싸우자고 택한 쪽은 늘 명확하거든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깔끔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곧 법원이 판단해줄 거야. 피를 부정할 순 없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법이 판단하겠죠. 다만
제 삶은 제가 판단할게요. 상속은 포기했어요. 대신 저는 저를 키운 사람과 저를 닮은 날들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났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박수가 났습니다. 박수라기보다 그날의 공기에 동의한다는 신호에 가까웠죠. 고성이는 미간을 좁히다 말고 반듯하게 웃었습니다. 끝난 줄 알지 마. 내 끝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뭘 끝내겠다는 거지? 증오요. 잠깐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오를 끝내면 제가 덜 흔들리거든요. 흔들려야 흔들어지니까요. 그날 저녁 정순이 여사 식당엔 오래된 노래가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테이블 위로 김이 천천히 가라앉더라고요. 정순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건 결국 밥 한 끼 놓고 눈 맞추는 일이다. 넌 늘 밥을 놓는 쪽이었고. 지은호가 웃었어요. 엄마, 저는 그게 좋아요. 밥 놓는 사람.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조용한 결론이었습니다. 피로 시작한 분쟁이 밥으로 끝난다니 너무 순한가 싶지만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유전자나 거대한 재산보다 오늘의 밥, 오늘의 안부, 오늘의 손길이더라고요. 물론 남은 일은 아직 많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고 기록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여론을 움직이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쯤 오니 중요한 건 결과보다 방향이더라고요. 지은호는 오늘도 노트에 한 줄을 적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를 더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만 들릴 만큼 작게 덧붙였어요. 피는 증명이고 삶은 해석이다. 나는 해석을 택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두겠습니다. 결말을 서두르지 않는 쪽이 어떤 진실에게는 더 예의 바른 길이니까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펼칠 때 아마도 더 단단한 지은호, 덜 흔들리는 지강호,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순이 여사가 있을 겁니다. 고성이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말로 하게 되겠죠. 다만 그 말 앞에는 책임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겠지요.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도 불을 끄지 못했는데요. 정수기의 낮은 소리와 아이스머신이 턱턱 멈추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엔 상속 포기 공증 사진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보육원 기록 정정 접수 문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못 간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한쪽 가슴에서는 이상한 공포가 올라왔어요. 바람을 맞으러 문을 열자 오수정이 조용히 물었죠. 은호야,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지은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릴까봐. 내 선택이 내일 아침엔 후회로 바뀔까봐. 오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같이 확인하자. 후회가 진짜인지 밤이 만든 그림자인지. 다음날 예상보다 빨리 일이 커졌습니다. 지역방송국이 현유그룹 상속 포기한 모녀의 진실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 패널 토론을 잡아버린 거예요.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지은호는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도망만 치면 남의 이야기로 고착돼요. 목소리를 한 번쯤은 직접 내셔야 해요. 정순이 여사는 말없이 부엌에서 앞치마 끈을 고쳐 매더니 아주 짧게 덧붙였죠.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때가 있고 말을 해야 지키는 게 있을 때가 있다. 이번엔 후자 같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차분했는데요. 패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죠. 어머니가 참여하고 손 내밀었는데 딸이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요? 지은호는 억지 미소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참회는 본인이 받으려고 만드는 보상이 아니고요. 타인이 확인할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라고 배웠습니다. 제게는 지금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는 증거일 뿐이지 면죄부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진행자 옆 대기 모니터에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면죄부 아니다. 한 문장에 다 담겼다. 선택 가족 존중, 상속 포기 멋지다 같은 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죠. 현실은 돈, 세상 모르는 소리 같은 단어들. 어느 쪽이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의 말은 오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방송 직후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수녀가 조심스레 건넬 것이 있다며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서랍을 열자 누렇게 변한 봉투가 나왔는데요. 겉면에 반환불가라는 스탬프와 함께 고인 민노성의 직인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지은호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본인이 입소되기 사흘 전이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는데요.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데리러 오겠습니다. 서류는 정리 중입니다. 간단한 문장 몇 줄뿐이었지만 문장 사이로 당시의 당황과 급박함이 스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장 타이핑된 종이에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재단 비서실 김정민. 연락 담당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후 보육원으로 보호자 취소 통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붙어 있었죠. 노수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업주가 직접 올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젊은 여자가 와서 아이를 두고 갔고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노성이 아이를 데리러 오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끊었다는 정황. 고성이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하나 생긴 셈이었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지은호는 추가로 2가지를 진행합니다. 첫째, 보육원 보관문서에 붙어있던 비서실 발신 팩스번호로 당시 기록 확인을 요청했고요. 둘째, 창업주 사무실에 남아있는 비공개 기록 열람을 유족 대표를 통해 신청했어요. 이건 좀 까다로웠는데 다행히 유족 측 한 명이 중립을 약속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록이 무시됐다면 우리도 진실을 알아야죠. 며칠 뒤 팩스번호 확인 결과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보육원으로 보호자 취소를 보낸 쪽의 발신지는 재단이 아니라 고성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날짜도 시간도 고성이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바로 다음 날로 찍혀 있었고요. 지은호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참 서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나를 끄는 손이 결국 당신 손이었구나. 분노는 외부를 향하지만 허무는 안쪽을 파고드는 감정이라 버티기가 더 어렵죠. 그날 저녁 정순이 여사가 조용히 물그릇을 닦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한텐 지금 증오보다 슬픔이 더 크다. 슬픔은 안으로 파고들고 증오는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안으로 파고드는 걸 잘 어루만져야 바깥도 조용해진다. 지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오늘은 좀 울고 자요. 그날 밤만큼은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슬픔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가 텅 비기 전에 따뜻한 차로 채우는 시간. 사람을 무너뜨리는 감정도 결국 지나가게 만드는 건 이렇게 사소한 의식이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동시에 언론 인터뷰를 밀어붙였죠. 오해가 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식의 서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카드 하나를 꺼냈는데요. 오래전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의 진술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산모가 당시 극도의 산후우울로 판단되어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확인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빠르게 사실 확인을 들어갔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진술서의 원본 서명은 간호조무사가 아니었고 최근에 위조된 사인이었어요. 간호조무사는 소환조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두고 갔다가 정확합니다. 위조 정황이 드러나자 고성의 측 법무팀이 한 발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내부 실수로 돌리며 수습을 시도했어요. 여론이 양분될수록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이즈음 반전의 실마리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창업주 비공개 기록 열람이 승인되면서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오디오 테이프가 나왔거든요. 민노성이 생전에 비서에게 남긴 업무 관련 메모 테이프였는데 그중 한 파일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책임이다. 정리되는 대로 보육원에 연락해. 직접 데려오겠다. 누구도 막지 마라. 테이프가 공개되자 유족 대표가 정식 입장을 냈어요.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재단 차원의 진상 확인에 협조하겠다. 지은호는 테이프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의도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슬픔을 만들더라고요. 어쩌면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정말 있었을지 몰라. 바로 그때 낡은 녹음기 소리가 딱 멈추며 테이프가 뚝 끊겼습니다. 사람 인생이 그렇듯 중요한 장면 직전에 사운드가 꺼져버린 느낌이었죠. 법원 첫 변론길 큰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친자 여부 판단 전에 위조 정황과 보육원 기록 변경 시도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겠다라고 못 박았고요. 이 말은 곧 고성이가 생각하던 피로 압도하기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고성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해도 결국 내 딸이야. 지은호는 조용히 답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누군지 오늘도 밥을 놓으면서 압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긴 했는데요.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더라고요. 스스로의 말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날 밤 지강호가 서랍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공책이었는데 첫 장에 생활비 장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순이 여사가 오래전부터 적어온 가계부였는데요. 곳곳에 낙서처럼 이런 문장이 섞여 있었어요. 은호 체육복 구입, 수학여행 여비, 열났음, 새벽에 병원, 창피하지 않게
똑같이 해주기. 지강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이런 거 몰래 적어놨네. 나도 처음 본다. 지은호는 공책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숫자와 짧은 문장으로 남아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록인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 장부네. 정순이 여사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니까 적어둔 거다. 지은호는 장부 끝장에 자기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 모든 기록이 나를 증명한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증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날 우리 가운데 한 아이를 데려가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 양손으로 아이를 밀어놓고 말없이 나가던 어른의 눈빛을 봤다 같은 기억 조각들이 모였고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기억은 쉽게 부서지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조각이 같은 그림을 만들면 힘을 가져요. 증언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나는 덜 아플까? 곧바로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질문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픔이 줄지 않더라도 아픔을 이름 붙여 부를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저녁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의 오래된 동료이자 한때 비서실 업무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본인은 조심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취소 팩스를 제가 보냈습니다. 지시가 있었고 저는 그냥 했습니다. 지은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묻고 싶던 질문을 던졌죠. 그때 저를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숫자로 일했어요. 문서로만. 그 대답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습니다. 숫자로 일했다는 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숫자로 일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래도록 이름이 없는 채로 살아가곤 하죠. 지은호는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한 문장을 건넸어요. 오늘 제 이름을 제대로 들으셨으니 다음부턴 숫자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는 차가 식도록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은호는 작게 속삭였어요. 숫자와 싸우지 말고 사람과 살자. 법정 두 번째 날 판사가 뜻밖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당사자 공방과 별개로 보육원 기록을 공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선결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보존이 끝날 때까지 외부 개입을 금지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고 고성희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걸 지은호는 봤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게 가겠구나. 길게 가는 싸움에서 사람을 부수는 건 폭탄이 아니라 마른 숨이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엄마와 국 끓이고 낮엔 카페를 지키고 저녁엔 상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밤엔 공책 끝장에 하루 한 줄을 적는 루틴.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이상하게도 불안이 일정해지더라고요.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닌데 리듬이 생기니 감당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론의 물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속포기 미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줄고 보육원 기록의 공공성이나 출생 기록의 권리 같은 토론이 늘어났죠. 지은호는 방송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육원 자원봉사를 주 1회 시작했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걸 누군가가 또 받을 수 있으면 해서요. 봉사 첫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이모, 진짜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지은호는 대답을 오래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고 혼내지 않는 사람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사소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안도와 호기심이 섞인 8살짜리 인간의 표정. 그 표정을 본 순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오늘 또 살아냈구나. 한편 고성희는 빠르게 수세를 정비했습니다. 사과문을 준비하자는 참모와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법무팀이 엇갈렸고 고성희는 끝내 두 길을 동시에 택했어요. 대외적으론 오해가 있었다는 유감을 표하고 법정에선 친자를 고집하는 길. 양손에 서로 다른 깃발을 든 채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깃발을 바꾸려는 방식이었죠. 그 전략이 통할 뻔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네 번째 보도자료에서 상속권 포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이 돌출되었을 때였어요. 사실과 달랐죠. 지은호는 수만 번 고르고 공증 서류 원본을 언론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서류 맨 끝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이 문장 하나가 길고 복잡한 말보다 크게 울렸습니다.